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56탄입니다. 폼페오가 평양을 세 번째 갔다 와서 폼페오 말하고 평양에서 나오는 소리가 막 다르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엄청난 말싸움이 번질 것 같고 좀 황당하죠, 상황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보죠.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PC 진영, 그러니까 이 정치 위선 완장질 진영에 가까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류의 반응들을 보여요. 야, 이제 네가 별거 있냐? 트럼프 행정부더러. 걔들 원래 저런 애들이야. 너무 잘났다고 뭐 협상 잘 된다 그러더니 이제 너 이제 쟤들이랑 진짜 협상에 이제 들어온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떤 개고생했는지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런 논조의 평론들을 띄워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 있는 거 보면.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트럼프가 이거를 미국의 제1 아젠다로 만들었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클린턴이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을 제1 아젠다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전쟁 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진짜 전쟁을 벌일. 오바마나 클린턴 정부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예측을 해보죠. 핵심은 결국 트럼프에게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가, 전쟁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칼 폰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혹은 뭐 한 200년 전 사람치고는 200년 전쯤 되는 사람인데 이제 현대 문명에 속하는 사람이죠.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프러시아 장교였었고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과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의 경험의 바탕에서 전쟁론, 폼크리게라는 어마어마한 군사 사상서를 썼어요. 폼크리게의 첫 문장, 첫 문단에 보면 이런 취지입니다. 전쟁이란 나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만약에 적용을 하면 전쟁이란 경제 봉쇄와 협상 드라이브의 연속이다. 지금 트럼프가 최대 압박 경제 봉쇄하면서 협상 드라이브 같이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연상선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표면적으로 한 일을 한번 살펴보죠. 이거 최대 압박을 했다고요. 군사 포위를 하고 경제 봉쇄를 했죠. 여기 있는 F-22 비행기가 그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했듯이 말하자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 드라이버를 걸었죠. 그러면 겉으로만 보면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전쟁을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죠. 이 트럼프가 이때까지 해온 행보, 즉 최대 압박, 한편으로는 최대 압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 압박들을 하는 거죠. 또 니혼 게이자이가 5월 23일 날 썼듯이 그러니까 이 초정밀 지중폭발 수소폭탄 일종의 전술핵이죠. 이거를 사용할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런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해놓고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최대 압박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얼마나 정답게 무슨 작은 아버지랑 뭐 조카가 이렇게 거닐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요번에
폼페오가 세 번째로 평양에 방문했을 때 김영철이가 영접을 나와서 김영철이랑 악수하는 그림이고요. 뭐 옛날 아주 정다운 친구끼리 악수하는 것 같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군사 압박과 경제 봉쇄에 의한 최대 압박을 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협상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트럼프의 행보의 속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전쟁 컨틴전시. 그러니까 컨틴전시라는 건 경우의 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컨틴전시에 대비했다라는 거는 그 경우에도 대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 컨틴전시라는 건 반드시 전쟁은 아닌데 전쟁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전쟁 컨틴전시라 그러겠죠. 한편으로는 전쟁 컨틴전시를 준비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좋지만 협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협상으로 CBI도 못 가면 오케이 피할 수 없으면 전쟁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최대 압박과 협상 드라이브 양면 작전을 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달리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혹은 뭐 아마 CNN도 좀 그런 입장일 거예요. 이 그 트럼프에 반대되는 이제 미국 PC 언론들이 그런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데 전쟁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걸 전제로 뭐 어차피 불가능하긴 하지만 상대방 좀 겁 좀 주려고 군사력 동원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그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전쟁 감내할 뜻이 있냐? 혹은 전쟁 감내할 의지는 전혀 없는데 상대방 겁 좀 주려고 군사적으로 포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거냐? 자, 이거죠. 한번 보시죠. 이럴 때는요. 우리가 뛰어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담하게. 오케이? 전쟁 벌인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뭐 생각해야지. 세 개의 독립 변수와 두 개의 종속 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개의 독립 변수는 우선 첫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전쟁이 어떻게 수행될 거냐죠. 이거는 제가 거듭 말했지만 미국의 그 어마무시한 그 군사 자산이 동아시아에 집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분 정도에서 30분이면 북한의 유의미한 저항 능력은 완전히 파괴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진짜 평정작전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전쟁의 수행과 전쟁의 전개 양상은 일방적일 거다. 그리고 휴전선 남쪽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을 거다. 단 휴전선 북쪽에서 6자리 가까운 그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독립 변수는 중국을 제어할 수 있을 거냐. 시점이 묘하죠. 폼페오가 평양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액 연간 한 5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국력의 차이, 어떤 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중국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무역과 관세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을 접수, 평정, 통치할 수 있겠냐. 전쟁이 일으켜서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쟁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오하이오급 클래스의 그 잠수함 미주리호예요. 부산 앞바다에 한번 떴었다고 한 2-3달 전에 핵잠인데 보통 핵잠은 20여 개 안팎의 그 SLBM 그러니까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큰 관이에요. 구덩이 같이 튜브를. 그런데 오하이오급은 이 발사관을 개조해서 SLBM은 이게 직경이 퉁겁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직경이 한 50cm 될 거예요. 요만하다고요. 이 SLBM 직경이 막 이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7발을 채울 수 있는 한 발사 튜브당 7발을 채울 수 있게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급 그 클래스에서
SLBM 발사관이 원래 22개 있었기 때문에 토마호크를 채우게 개조한 다음에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이 발사하는 장진하는 그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러니까 7 곱하기 22 하면 154발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4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16발이 되죠. 154 곱하기 4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런 잠수함이 다 지금 한반도 일대 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레이더나 무슨 위성에서 탐지도 안 돼요. 물속에서 특히 쏘면 물속에서 뿅 하고 올라온 다음에 수면 위, 지표면 위에 한 20-30m 위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거에 탐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같은 데서만 한 600여 발을 토마호크를 동시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날리진 아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동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time on multi target.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목표물에 순서대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실제로 땅 떨어질 때는 한날 한시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좀 늦게 가고 어떤 건 좀 애둘러 가고 어떤 건 직선거리로 빨리 가고 해서 늦게 쏜 애는 빨리 가고 또 가까운데 거리가 가까운 건 늦게 가고 거리가 먼 데는 빨리 달리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땅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토마호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4척이 나와서 잠수함에서만 발사되는 것만 따져도 한 600여 발 정도가 발사되니까 뭐 거의 일방적인 도살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전쟁의 양상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접수 평정 통치할 거냐, 특히 초기 단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커만도 솔로 같은 하늘의 테레비 라디오 중계국이죠. 얘가 반경 한 200-300km를 중계하거든요. 아날로그 테레비 신호나 라디오 신호를. 이게 E130이라는 수송기를 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띄워놓고 텔레비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순식간에 선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쌀봉지 뿌리고 초코파이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1짜리 US 달러도 뿌리고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으니까 위안화도 뿌리고 그 다음에 무슨 신라면도 뿌리고 잃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이게 접수 평정된다. 그래서 독립변수 3개, 그러니까 과연 전쟁의 양상이 순조로울 거냐, 또 남쪽에 큰 희생 없을 거냐, 금방 상대방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런 전쟁의 수행 및 양상에 관해서도 뭐 저는 낙관을 하고요. 중국을 제어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낙관을 해요. 그 다음에 북한을 접수 평정 통치하는 것도 가능하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예를 들면 유엔 깃발을 써도 되고, 혹은 미국이 그런 국제기구 하나를 제안을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보고도 야 너희도 참여해.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을 접수 평정 통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립변수 세계는 다 어려움 없다. 그럼 이제 종속 변수를 봐야죠. 독립 변수가 다 순조로우면 종속 변수도 결국은 순조롭게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내 여론과 정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이건 이미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과 정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미국이 무슨 도를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지. 단지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돼지스러운 상태가 왜 그냥 이어지고 있냐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 가짜 딜레마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평양이 붕괴돼 있고 미국의 접수가 진행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런 딜레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 다음엔 문재인 잘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내 정치는 급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상류층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야당이 야당답지도 않고 메이저 언론이 메이저 언론답지도 않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상류층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하면 그냥 한순간에 싹 쏠려갖고 우르르 달려가요. 또 바람이 저쪽으로 분다 그러면 또 한순간에 싹 쏠려서 우르르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아주 영악한 그 기회주의적 속성에 무지하게 강하고 빠르게 적응을 하거든요. 따라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한국 정부에 제대로 통보도 안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그런 군사력이 북한을 그냥 평양을 문질러 버렸고, 그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세력이 평양을 접수 평정하기 시작하고 뭐 유엔 무슨 뭐 임시행정기구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고 이러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대부분의 우리나라 상류층들이 갑자기 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게 갑자기 그냥 애국보수로 확 도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시즌이 왔나 보다 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영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 정치가 그 단계에서 어떻게 전개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 무슨 확신 있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뭐 그렇게 많이 비관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독립 변수, 다시 말하면 전쟁이 제대로 수행될 거냐,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거냐, 중국이 제어될 수 있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접수 평정 통치가 가능하냐, 미군 및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 기관이, 저는 이 세 개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하고 낙관하는 편이고요. 두 개의 종속 변수, 미국의 국내 여론 및 정치가 어떨 것이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당히 정지 작업 끝났다.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 정치는 어떨 것이냐. 아무 정지 작업 없지만 여기는 너무 얄팍하고 천박하고 피상적이니까 바람 한번 방향 바뀌었다라고 감 잡으면 그날로 또 완전히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 개의 종속 변수도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인사가 만사 아니에요.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러한 세 개의 독립 변수와 두 개의 종속 변수로 이루어진 이런 복합적 오퍼레이션, 복합적인 활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깨끗이 해낼 수 있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때 아마 이라크 때 부시의 그 국무팀이 체니가 이끌었을 텐데, 국방 쪽에서는 제대로 이라크전 때, 2차 이라크전이요. 2003년에 제대로 일을 저질러서 그냥 순식간에 후세인 세력을 깼다고요. 국무 쪽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국무 쪽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라크에 어떻게 국가 건설을 할 거냐. 그 준비가 덜 돼갖고 결국 이라크가 사정이 워낙 복잡한 데거든요. 거기가 시아, 수니, 크루드 세 수로 3분돼 있고, 그 3분돼 있는 것을 얼레벌레 엮어가지고 철권 통치로, 세속 철권 통치예요. 세속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후세인이 그 종교기관에 많이 의존을 안 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국가사회주의거든요. 그 정당이 바트. 그래서 이게 세속적이라고요. 그 세속적 철권 통치로 수니시아 크루드를 엮어갖고 다스려 왔단 말이에요. 이 후세인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셋이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튀어나가잖아요. 서로 싸우고. 이거를 순식간에 평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무적인 국가 건설 차원의 준비가 미 국무나 CIA 쪽에서 거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개고생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개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북한은 좀 다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접수 평정 통치가 비교적 굉장히 순조로울 거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짠 팀은 2003년인가에 그 제2차 이라크전을 할 때의 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프로페셔널한 팀이 짜여 있다. 국무의 폼페오, 국방의 매티스, 안보보좌관의 볼튼, CIA의 지나 하스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여러 그 다른 나라들 구호 삼고 움직이는데 아주 능한 니키 헤일리,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 현지, 한반도 현지에서 이 군사작전 쪽과 정무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이 정무 사이드를 이끌 수 있는 초대형 대사 해리 해리스,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짜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독립변수 3개와 종속변수 2개로 이루어진 이 복잡한 그 전개 과정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 국내 여론 정치를 한번 보죠. 이 트럼프가 펼쳐온 게임은 아젠다 게임이에요. 미국 국내 여론 정치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북핵 그러면은 항상 그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이 평론가들 또 한국의 이른바 이제 자유민주 성향의 지식인들이 우선 첫째는 북핵이라 그러면 한반도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요. 북핵 제거는 이거는 미국이 나서야 될 문제다. 저는 한 7, 8년 전부터 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10년도 된 것 같은데. 북핵은 애초 이건 대한민국이 홀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주역이 미국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이 북핵을 제대로 제거하게끔 뒤에서 엉덩이를 그냥 밀어붙이고 그것에 확실히 협조해 주는 거다. 이거를 항상 주장했어요. 지난 10여 년간. 그런데 미국의 역대 정부 중에 북핵을 국가 아젠다 넘버 원으로 삼은 정부가 없다니까요. 트럼프 빼고는. 모두들 밀어두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아젠다로 다뤘었어요. 북핵을. 뭐 중동 문제, 무슨 뭐 이란 문제, 이라크 문제 이런 걸 아젠다 넘버 원으로 삼았지 북핵을 아젠다 넘버 원으로 삼은 정부가 없어요. 역대 미국 정부가. 북핵은 오히려 중국의 해결을 하청주고 싶어하는 아젠다였다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는 19년 전부터 북이 아직 핵을 만들기 전부터 저들 지금 핵 만들려는 움직임이 미국의 아젠다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온갖 행쇼 부려가지고 막 싱가포르도 나오고 폼페오 보내고 막 김영철을 백악관에 불러들이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트럼프가 한 것은 뭐냐. 북핵이 미국의 국가 아젠다 넘버 원이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저건 중요하지 않아. 저거보다 더 이건 철수는 의제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안 발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랑 만약에 무슨 딜을 치면 그 딜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법안 넣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90일마다 북한과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다음 민주당이랑 공화당 또 초당적으로 아젠다 넣어서 아니, 북한이 비핵화 하고 나더라도 자유화, 개혁 개방으로 돌지 않으면 투자나 지원을 일체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뉴렌베르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전범을 다뤘던 뉴렌베르그 전범재판소와 같은 국제특별 형사재판소를 만들어서 북한 김일성, 김가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저질러온 반인류 범죄를 형사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까지 막 밀려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의회, 민주당, PC 언론이 나도요 하고 그 국가 아젠다 넘버 원이 된 북핵 문제 해결, CVID라는 아젠다 올라탄 거예요. 근데 올라타고 보면 딱 올라타고 그때 빈자리는 어디냐. 비둘기 자리는 트럼프가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 자리, 강경파 자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강경파 자리에 가서 앉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협상파, 비둘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은 매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초당적 전쟁 평화 토글 모드가 된 거예요. 토글이라는 건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전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협상 가다가 딱 뒤집으면 전쟁 일으킬 수 있고 전쟁으로 몰아붙이는 듯 하다가 뒤집으면 다시 평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초당적 전쟁 평화 토글 모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성시키는데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이름도 근사하게 하나 달아줬어요. 아직 백악관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메일은 안 왔는데, 바이파티산 워피스 토글 모드예요. 바이파티산이라는 건 초당적이라는 뜻이죠. 민주공화 양당을 포괄하는 워피스 전쟁 평화 토글 모드. 이거를 지금 만드는데 성공했다고요. 정말 참으로 저거 한 일이에요. 뭐냐면 이게 작년에 한 1년 작년 2월 달이니까 1년 한 4, 5개월 전에 트럼프가 하원에 가서 연설할 때 모습인데, 이게 트럼프거든요. 이게 트럼프인데 요 앞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진, 이런 사진 올리면서 PC 언론들, 그러니까 정치위선 완장지를 인삼는 미국 메이저 언론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었냐면, 트럼프가 의회 와서 연설하고 있는데 저 대통령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러시아 스캔들이니 탄핵이니 막 얘기 막 나올 때예요. 저거 대통령 오래 못한다. 아마 다음번 트윗 날릴 때까지나 대통령 할지 모르겠다. 이러고서 비아냥거렸었다니까요. 자, 그러던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하원이랑 공화가 합쳐가지고 한 2개월 전에는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협상 드라이브를 결합시킨 대북 전략을 100% 지지하고, 군사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니까요. 민주공화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 초당적 전쟁 평화 토글 모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가 아젠다 게임을 펼쳐서. 자, 이런 상황인데 국내의 기러기 언론들, 제가 어느 신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러기 언론들은 뭐라고 지금 쓰고 있냐면, 미국 트럼프가 중국과 철딱선이 없는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벌여가지고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까지 저렇게 빠락빠락 악을 쓰고 대드니까 더 힘들게 됐다. 이렇게 글을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참 황당한 소리예요. 정말로. 장담할게요. 요번에 지금 판판이 이겼거든요. 중간선거 이르는 선거들. 이제 마지막 11월 달 중간선거 이거 압승 대승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화당까지도 이제 내부 교통 정리가 거의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공화당 메인스트림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상원의원을 했거나 하원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밖에서부터 날아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의 노련한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빼딱했었어요. 지금은 공화당 내부 기율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거든요. 상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 통해서 그 장악은 일방적 장악은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일부 기레기들이 지들 그걸로 해서 갈기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미북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가장 비슷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게 이충건 박사님이신데, 언제 이 자리에 한번 이 박사님만 모셔야죠. 그래서 깔깔대고 얘기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 박사님이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예언을 했죠. 2016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선거 있기 한두 달 전에. 그래서 그때 그거를 듣고 어느 증권사가 놀래갖고 그 말이 되니까 증권사가 자기들 돈 들여서 기자들을 한 7, 80명 모아줬어요. 그래서 기자들 7, 80명 모인 자리에서 이충건 박사님이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가 당선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한국의 기레기라는 것들이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자리 털고 나갔다니까요. 지금 트럼프 같은 개또라이 보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힐러리 같은 진보가 대통령 돼야지. 아니, 거의 참다 황당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일방적인 CNN 쪼가리나 무슨 워싱턴 포스트 쪼가리, 뉴욕타임스 쪼가리나 읽고서 그것도 번역된 거 읽고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무식하면 뭔 짓을 못 합니까?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젠다 게임을 펼쳐서 북핵을 미국의 국가 아젠다 넘버원으로 만들었고, 그게 넘버원이 되니까 의회나 민주당이나 PC 언론까지도 전부 미투 하면서 그 아젠다에 올라탔는데, 아젠다에 올라타고 보니까 협상, 비둘기 자리는 트럼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 쪽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혹시라도 뭐 잘못 마음대로 협상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원칙을 다 대못으로 박아놔야 된다 해서 대못 꽝꽝 받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언제든지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초당적 전쟁 평화 토울 모드가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세 번째로 평양에 왔다 가고 나니까 폼페오가 북한이 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폼페오는 갔다 와서 일본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안 오고 일본을 갔어요. 그것도 의미심장해요. 일본 끝나고 베트남 갔어요. 한국 오지 않고. 한국 완전히 문재인 정부 지금 패싱하는 중이에요. 일본에 가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동북아시아 믿음직한 파트너, 동아시아 믿음직한 파트너 일본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를 일본을 주빈으로 호스트로 삼아서 주역으로 삼아서 만나는 자리를 연출하면서 강경화를 넣다가 옆에 시다바리로 세워놓고 그거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엔 베트남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련의 다 상징 연출이거든요. 폼페오가 일본에 딱 도착해서 한 말은 뭐냐면 우리 생산적 대화했고 참 좋게 했다. 뭐 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북한 외무성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강도 같은 비핵 태도로 비핵화를 강요했다라고 막 엄청나게 쏴붙였어요. 북한 외무성이. 그러니까 또 폼페오는 아주 느긋하게 그 정도가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야. 니들 유엔 결의안도 안 읽어봤냐? 지금 우리가 해온 주장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거야 임마. 이렇게 그냥 쿨하게 받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베트남을 딱 날아갔어요. 이게 베트남 거리 걷고 있는 폼페오 모습인데 베트남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개혁 개방으로 번영할 기회를 반드시 이번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안 했지만 이 찬스 한 번뿐이다. 그건 미국이 계속 해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쟤들 비핵화 할 거야. 한다니까. 그걸 결국 개혁개방 가겠지. 너희 개혁개방 가라니까 임마. 그거 너희 한 번밖에 없는 찬스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군사력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은 무슨 메시지를 계속 북한한테 보내는 거냐면 이렇게 베트남처럼 갈래? 아니면은 이게 이라크전 때 이게 둘겨 맞아가지고 망가지는 그림 아니에요. 그 사진이라고요. 바그다드. 이렇게 작살날래. 이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군사 전쟁 의지가 없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거는 전쟁 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손바닥만 뒤집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쟁 평화, 초당적인 전쟁 평화 토글 모드를 완성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극한 위협이죠. 너희 핵 내려놓고 개혁개방 갈래? 아니면 예방전쟁 당해서 죽을래? 극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지기 전에 4월 달에 이미 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서 달통한 어떤 전문가가 저랑 말하면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말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어 보는데 김가 대량학살 사교 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CVID와 핵 보유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스스로 안으로 쭈그러들어서 내파되어 무너지든 혹은 예방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전쟁 의지를 가지고 손바닥만 뒤집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감행할 수 있는 초당적 전쟁 평화 토글 모드를 형성을 하고서 극한까지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쟁 의지가 살아있는 케이스라고 봐요. 아주 살벌하게 그 밑바닥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그 피냄새가. 그래서 아마 이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뭐 끽소리도 안 하고 얌전히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건 나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신하십시오. 괜히 운전석에 앉겠다는 둥, 뭐 주한미군이 어쩌다는 둥 하고 엉덩이 잘못 운전석에 들이밀라 그러다가는 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거의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관세 무역 전쟁이 계속할 수 없잖아요. 저게 어떻게든 결판 나거든요. 근데 저거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북핵이 해결돼야 된다고요. 북한 문제가. 그러니까 저 관세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만큼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같이 걸릴 거예요. 평양 붕괴까지. 그 관세 무역 전쟁 프레임 안에서 평양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